태평양 전쟁이 한창 열기를 더해가는 지금 시점은 1943년 9월 하순, 장소는 솔로몬의 인근 동부 뉴기니의 후온 반도입니다. 1943년 9월 22일 호주군 구사단 20여 단 병력이 후원반도 동쪽 해안에 상륙했는데, 호주군이 점령하고자 하는 곳은 후원반도 일본군 근거지 핀슈아펜입니다. 연합군은 동부 뉴기니 북부 해안에 일본군 기지인 우에왁과 마당을 공격하기 전에 동쪽 전선을 안정시키고 뉴 브리튼 섬에 일본군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9월 16일에 레이를 점령한 이후 일본군 51사단의 잔존 병력은 북쪽으로 힘들게 퇴각 중이고, 마당과 외왁에 각각 주둔 중인 24단과 41사단 중에서 24단 80연대의 2개 대대와 추가 병력이 이미 레이 작전 개시 이전부터 동부 뉴기니 일본군 사령관 아다치 하타조 중장의 명령으로 핀슈아펜을 방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레이가 함락될 것이 거의 확실해진 시점에서는 일본군은 24단의 나머지 병력 거의 전부를 핀슈아펜에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전부 호주군이 핀슈아펜 북쪽 스칼렛 해변에 상륙하기 전에 하달된 명령이었고, 연합군이 핀슈아펜을 노릴 것이라는 일본군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당시 라바울의 일본군 사령부는 연합군이 핀슈아펜 등 후원반도를 점령한 이후에 해협을 건너 뉴 브리튼에 상륙한 후 라바울을 향해 진격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솔로몬 제도 쪽에서 올라온다면 일단 북앤비를 점령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라바울에 거의 초특급 상륙 작전식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합군이 동쪽이 아닌 서쪽에서 올 것이라는 일본군의 생각은 나름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이미 연합군이 라바울 점령을 시도하지 않고 우회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그럴 리 없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군은 이제 핀슈아펜을 노리는 호주군을 경멸시켜야 했고, 연합군이 노릴 것으로 예상되는 뉴 브리튼 섬의 서부 지역을 강화하기 위해 솔로몬 제도에서 일부 병력을 차출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 지도는 마당부터 뉴 브리튼 서부까지를 후원반도를 포함해 확대해서 나타낸 것인데, 호주군이 핀슈아펜을 노리고 상륙해서 전투를 치르는 시점에도 마당에서 레이까지 이어지는 지역에서도 전투 상황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호주군이 상륙했을 당시 후원반도의 일본군 배치도인데, 스칼렛 해변과 핀슈아펜의 위치가 대략 이 정도입니다. 핀슈아펜에서 랑거맥 베이를 건너 남쪽에 대규모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곳에 배치된 부대가 80연대 주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마당에서 출발해 9월 중순까지 도착한 24단 병력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군 사령부는 스칼렛 해변에 상륙한 호주군에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기 위해 80연대 주력을 내륙의 호주군과 가까운 지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고, 그 목적지는 지난번 영상에도 등장했던 세틀버그였습니다. 미야케 사다이코 대좌가 이끄는 24단 80연대 주력은 먼저 80연대 3대대장 다카키 시게루 중좌가 이끄는 보병 3개 중대와 기관총 1개 중대를 선발대로 출발시켰습니다. 일본군은 후원반도 남쪽 해안에 흐르는 몬기강하고 서쪽 지역에도 레이에서 동진해 올 수도 있는 호주군을 대비해 병력을 배치시켜 놓고 있었는데, 몬기 지대라고 불렸던 이 부대에도 명령을 내려 내륙으로 진출하도록 했습니다. 몬기 지대의 지휘관은 80연대 2대대장 아야메 요시아치 소자였는데, 기록을 보면 이곳에 80연대 2대대가 전부 위치한 것이 아니고 아마도 2대대 중에서 3중대만 이곳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원반도 지역에는 이미 육군 41사단 238연대 1, 2대대 중심 병력이 있었고, 핀슈아펜에는 해군 제85 경비대가 또한 주둔하고 있었는데 총원 435명이었고 지휘관은 츠즈키 테이이치 해군 대좌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호주군이 남하를 시작할 때 일본군 상황이었습니다. 남쪽으로 진격하는 호주군은 아직 스칼렛 해변 서쪽에 위치한 세틀버그에 일본군이 모이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스칼렛 해변과 남쪽 레이 부근에서도 동시에 일본군에 접근하고 있는데, 호포이에서 출발한 호주군 22대대는 24일에는 부하 인근까지 도착했고, 일본군이 버리고 간 탄약과 연료 등을 발견했습니다. 오전 11시 15분경에는 호주군이 남쪽 해안 지점까지 다다랐는데, 여기서 야포를 끌고 이동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호주군은 북상에서 정오경에는 올리가두라는 곳까지 진입했는데, 여기서 일본군 75mm 포 탄약들이 버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금 전 일본군 배치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이 몬기 지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인데 아마도 조금 전에 본 대로 내륙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해서 호주군이 일본군과 조우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호주군 22대대는 24일 오후 1시 40분 몬기강에 도착했습니다. 22대대는 일단 목적 지점에 큰 피해 없이 도달했고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스칼렛 해변에 상륙한 호주군 구사단 20여 단은 해외 파병 부대인 세컨드 오스트레일리안 임페리얼 포스 AIF 소속이어서 원래 대대 명칭에 2/가 붙어야 하고요. 여기 나온 22대대는 세컨드 AIF가 아닌 일반 부대 소속이어서 2/가 붙지 않습니다. (1943년 9월 25일이) 밝았습니다. 호주군 구사단 20여 단이 스칼렛 해변에 상륙한 지 4일째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호주군이 노리는 핀슈아펜 북쪽으로 부미강이 흐르고 있고 호주군 15대대 일부 병력이 강하구, 캄루아 부근에서 일본군을 압박하는 사이 다른 부대는 일본군 진지를 피해 부미강을 상류에서 건너고 있습니다. 9월 25일 부미강 유역에서는 이전에 강 남한에 만들어진 교두보를 강화하고 보급물자를 비축하는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주군은 이외에 정찰 활동도 계속했는데 호주군에 피해를 주던 일본군 박격포를 처리하러 간 부대가 일본군 진지에 걸려 2명 전사 등 6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또한 이날 강하구에서 도하 지점까지 집 트랙이 완성되어 이 길을 따라 보급품 운반과 부상자 이송이 조금 쉬워졌습니다. 구사단 20여 단장 윈디어 준장은 이날 강 상류 지역을 시찰하고 이틀치 보급품을 집적할 때까지 더 이상 남쪽으로 전진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지도는 스칼렛 해변과 인근 지역을 나타낸 것인데요. 부미강은 현재 지도에서 안 보이고 조금 더 내려가야 있습니다. 그리고 스칼렛 해변에서 좀 내려와서 서쪽으로 세틀버그까지는 어느 정도 넓은 길이 개척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길을 당시에 세틀버그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스칼렛 해변과 북쪽 지역을 지키고 있던 17대대 일부 병력이 세틀버그를 점령하라는 윈디어 여단장의 명령을 받고 9월 25일 세틀버그 로드를 따라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호주군은 파푸아 중대 병사들로부터 세틀버그가 비어있다는 정보를 받았다는데요. 세틀버그에서 멀지 않은 지베 바넨까지 전진했을 때 이전에 정찰을 나갔던 파푸아 병사들은 자기들이 세틀버그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 세틀버그가 아니라 지베 바넨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틀버그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호주군과 파푸아 병사들이 약 700m 정도 더 세틀버그 쪽으로 전진했을 때 길 양쪽으로 일본군 진지가 전개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세틀버그가 일본군 수중에 이미 떨어졌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전진하던 중대는 20여 단 17대대 D중대였는데 중대장은 당시 기록의 이름이 HH 메인이라고 되어 있고 당시 계급은 루테넌트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인 중대장은 1개소대로 일본군 진지에 우측으로 돌아서 전진하려다가 실패했고 박격포와 수류탄 등으로 공격을 가했으나 일본군 진지를 파괴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1개 중대 병력으로는 세틀버그는 고사하고 길가에 있는 일본군 진지도 소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일본군 병력은 앞서 살펴본 핀슈아펜 남쪽에서 세틀버그로 급파된 병력이었습니다. 메인 중대장으로부터 이러한 상황 보고를 받은 윈디어 여단장은 핀슈아펜을 점령하기 전까지 세틀버그를 공격할 자원이 없음을 감안해서 17대대 B중대에 더 이상 전진을 시도하지 말고 지베 반행으로 퇴각할 것을 명령합니다. (9월 25일) 밤에도 각 전선에서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2명 정도의 일본군이 이날 밤 지베 반행의 호주군에 야습을 가했으나 호주군에 의해 3명이 전사하고 나머지는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호주군 정찰기가 부미강 남쪽 일본군 진지를 항공 촬영했는데 일본군이 이 지역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음이 포착되었습니다. 오후 7시 40분에는 스칼렛 해변에서 일본군 잠수함이 남하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오후 8시에는 호주군 포대가 있는 해변에 상륙정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륙정은 해안의 호주군으로부터 사격을 받고 퇴각했으나 윈디어 여단장은 해안의 포대를 지키기 위해 서둘러 17대대의 1개 중대를 파견합니다. 남쪽에서 전진 중인 호주군 22대대는
25일 아침이 밝자마자 몽기강을 건너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호주군 정찰대는 해안을 따라 약 7에서 8km 전진하고 돌아왔는데 일본군을 전혀 목격할 수 없었고 황급히 퇴각한 흔적만 발견했습니다. 호주군은 몬기강 건너편에서 파괴된 일본군 75mm 포 2문을 발견했는데 이 근처에 6명의 원주민이 묶인 채 총을 맞고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 포를 끄는 데 이용되었고 일본군이 포를 파괴하면서 원주민들을 같이 죽인 것으로 호주군은 결론 내렸습니다. 이제 핀슈아펜과 세틀버그를 중심으로 일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1943년 9월 25일이 저물고 상륙 5일차인 9월 26일이 밝았습니다. (9월 26일) 오전 이제 공세에 필요한 보급 물자를 확보한 호주군은 부미강을 넘어 강 건너에 일본군을 공격하는 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오늘의 공세는 일단 20여 단 15대대에서 B중대와 D중대가 강 남안으로 진출해서 스네일즈 힐이라고 이름 지어진 곳을 점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스넬 고지라는 이름은 15대대 D중대장 스넬 대위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리고 13대대는 서쪽에 티리모러라는 곳에서 핀슈아펜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차단할 수 있는 능선을 점령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면서 호주군이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좌측에는 일본군 저격병에 전사한 크리스티 중대장의 뒤를 이은 스튜어트의 B중대, 그리고 우측을 스넬 대위의 D중대가 맡아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고지를 지키고 있던 일본군은 호주군 기록에 마린즈, 해병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일본군 기록에 나와있던 해군 특별육전대 병력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고지 정상을 지키던 일본군은 호주군에 수류탄을 일제히 던졌는데 기록에는 일본군 수류탄이 폭발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길었고 메탈 워즈 투 라이트, 수류탄의 금속 재질이 너무 가볍고 얇아서 수류탄이 바닥에 닿으면 충격 흡수가 안되고 툭툭 튀어서 멀리 굴러가 버리는 바람에 일본군이 많은 수류탄을 던졌지만 호주군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주군의 기록을 볼 때 당시 일본군이 쓰던 수류탄은 지연시간이 7에서 8초이고 잘 튀는 특징을 가졌던 91식 수류탄이 거의 확실합니다. 호주군 기록에도 일본군 수류탄의 성능이 좋았다면 아군에 큰 피해가 났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착검한 채 정상을 향해 계속 사격을 가하면서 뛰어 올라갔는데 일본군이 집중 사격을 퍼부었으나 조준이 부정확해 대부분의 총알이 호주군 머리 위로 지나가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군이 정상에 도착하자 일본군은 패닉에 빠져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군은 도주하던 일본군을 향해 사격을 퍼부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성공적으로 스넬즈 힐, 스넬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호주군은 세정의 13mm 기관총을 포함해 많은 무기를 노획했고 전투 이후 일본군 시신 52구를 매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승을 거둔 호주군 20여 단 15대대의 피해는 전사 3명에 부상 6명이었습니다. 호주군에서 전사한 3명은 전부 올드 오리지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올드 오리지널은 세컨드 AIF가 창설될 당시 지원했던 인원들로 이미 북아프리카 등에서 전투 경험을 쌓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호주군 20여 단 15대대가 성공적인 작전을 치르고 있을 무렵 20여 단 13대대는 서쪽의 티리모로에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끊기 위해 스넬고지 오른쪽에서 동시에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접근했던 호주군은 일본군의 격렬한 저항에 맞부딪혔습니다. 결국 이 지역을 공격하는 호주군은 일본군의 방어를 뚫지 못했고 9월 26일 공격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 지역 공격에서 호주군은 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여기서는 스넬고지에서만큼 호주군의 행운이 따르지 않았고 호주군은 다음날 공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지도는 아까 나왔던 핀슈아펜과 부미강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을 나타냅니다. 이곳이 호주군이 9월 22일 처음 착륙했던 스칼렛 해변, 이곳이 일본군의 내륙 근거지 세틀버그입니다. 호주군 일부가 세틀버그를 점령하려다가 일본군 저항에 물러났고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지배반행이라는 곳입니다. 9월 26일이 저물면서 20여 단장 윈디어 준장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미 25일 밤에 세틀버그의 일본군이 지배 반행의 호주군에 야간 기습을 시도했고 26일에는 일본군의 활동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호주군 20여 단에는 13, 15, 17대대가 있었는데 13대대와 15대대는 이미 핀슈아펜 북쪽에서 전투 중이었고 17대대의 4개 중대 중 2개 중대도 핀슈아펜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애당초 이곳에 상륙한 목적이 핀슈아펜 점령이다 보니 최대한 많은 병력을 집중시켜서 작전을 끝내자는 게 윈디어 여단장의 생각이었는데요. 전선이 길다 보니 후방을 지키는 병력이 부족해졌습니다. 지배 반항에 있는 호주군 병력이 17대대 D중대였습니다. 실제 상륙해변 지역을 지키는 병사들은 17대대 나머지 1개 중대, 1개 소대, 이후에 상륙한 1개 기관총 중대, 양육 작업을 하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크 소령의 17대대 A중대 나머지 병력이 해변에서 내륙으로 조금 들어온 지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9월 26일 아침 파이크 소령은 정찰대를 카티카에서 약 2.5km 떨어진 가라보우를 목적지로 보냈는데 도중에 일본군 진지를 발견했고 그대로 퇴각했습니다. 26일 정오경에는 약 30명의 일본군이 스칼렛 해변과 멀지 않은 카티카 서쪽에 호주군을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은 호주군의 공격에 막혀 2명의 전사자를 내고 퇴각했는데 이 중 장교로 보이는 일본군 시신에서 표시된 장소가 있는 지도 등이 발견되었고 이는 일본군이 해변의 연합군에 대해 어떤 작전을 세우고 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같은 날인 26일 지배 반행의 17대대 D중대는 지배 반행 남서쪽 약 500m 지점에 일본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곳의 호주군은 좌표를 확보한 뒤 일본군 진지를 향해 야포 사격을 유도했습니다. 이제 윈디어 여단장은 세틀버그를 중심으로 배치된 일본군이 단순히 내륙 지역을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칼렛 해변의 호주군을 공격해 보급선을 끊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주군은 17대대의 2개 중대로 세틀버그 로드와 해안을 동시에 지켜야 했고 만만치 않은 병력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일본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병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0여 단장 윈디어 준장은 곧 구사단장 우튼 소장에게 전문을 보내 해안의 방어를 보강하기 위해 1개 대대 병력의 증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강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1943년 9월 27일이 밝았습니다. 세틀버그를 해안으로 이어주는 세틀버그 로드를 중심으로 다시 일본군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배 반항에서 길을 따라가면 잭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일본군이 이곳 근처에 호주군 전화선을 끊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27일 저녁 때는 일본군 1개 소대가 다시 지배 반행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일본군 전사자 6명을 남기고 격퇴되었습니다. 남쪽의 핀슈아펜에서도 다시 호주군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주군은 현재 부미강 북쪽 캄로아 부근에 많은 병력이 집결하고 있고 스넬고지를 호주군 15대대가 점령했고 13대대가 15대대 오른쪽으로 돌파하려다가 실패한 상황입니다. 윈디어 여단장은 이쪽으로 계속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15대대가 점령한 고지를 그대로 통과해 핀슈아펜 지역으로 남진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날 핸들리 소령이 지휘하는 13대대 C중대 일부 병력이 전날 13대대가 공격하려다 실패한 고지를 다시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군 몇 명이 포로로 잡혔으나 버린 무기가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아 대부분의 일본군은 이미 철수한 이후였습니다. 후원반도 남쪽 해안을 통해 접근하고 있는 호주군 22대대 병력은 여러 정보를 이용해 몬기강 유역의 일본군이 전부 철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호주군은 명령대로 9월 27일 몬기강을 건너 맨지 포인트까지 전진했고 이곳에서 버려진 일본군 진지를 발견했습니다. 호주군은 항공정찰을 통해 부미강 바로 아래쪽에 살랑카우아 플랜테이션에 일본군이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호주군은 13대대 병력을 15대대가 점령한 고지 오른쪽으로 우회시켜 플랜테이션 남쪽에 카카콕이라는 곳을 점령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13대대가 진격하는 동안 15대대는 전선을 고수하면서 적 방어선을 탐색하고 이 지역의 17대대 2개 중대는 예비대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9월 28일 오후 2시
크립 대위가 이끄는 13대대 D중대가 출발했고 약 1시간 15분 뒤 크립스 스퍼, 크립 지능선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해왔습니다. 크립의 D중대보다 조금 더 늦게 출발한 쿠퍼 대위의 13대대 A중대는 오후 4시경 D중대 위치를 통과해 남진을 시도했으나 일본군 진지에서 사격을 받고 진격을 멈춰야 했습니다. 또한 9월 28일에는 지배반행의 17대대 D중대에 일본군이 약 1개 중대의 병력으로 공격을 또 가해왔으나 최소 20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9월 29일에는 장대비가 핀슈아펜 지역에 하루 종일 내리는 가운데 13대대와 15대대는 정찰 활동만을 계속했고 산발적인 전투가 이어집니다. 호주군이 몰려있는 최전방 지역은 가파른 산지가 이어져 있는 곳인데 길도 제대로 없는 곳이어서 보급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공병대를 포함해 상당수의 병사들이 손으로 식량과 탄약을 나르는데 투입되었고 부상병을 들것에 싣고 다시 후방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이 사진은 1943년 9월 말 호주군이 핀슈아펜 지역에서 탄약 등 물자를 손으로 나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핀슈아펜 전선에 보내는 지원부대로 구사단 24여단의 43대대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일선에 전해졌습니다. (9월 22일) 호주군 상륙 이전에 핀슈아펜 지역에 이미 있던 일본군 이외에 마당에 주둔했던 일본군 24단의 상당 병력을 핀슈아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도 24단의 이동 상황은 9월 하순 일본군 작전 관계자들의 최대의 관심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단 예하 병력들의 이동 상황은 계속 제18군을 통해 라바울에 보고되었는데 호주군이 핀슈아펜 북쪽 스넬고지를 점령하기 하루 전인 9월 25일 후원반도 북쪽 해안 시오에 선발대가 진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9월 27일에는 시오에 보병 제79연대 본부를 포함해 공병 1개 중대 등 약 822명이 도착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까지 시오 부근에 집결한 24단 병력은 약 1800명이었습니다. 일본군 24단 병력은 출발한 순서대로 쏙쏙 시오에 도착했는데 9월 30일까지 시오에 집결한 24단 병력은 2354명이었습니다. 당시 24단은 보병 제78, 79, 80연대와 기타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보병 제78연대는 호주군의 레이 점령 후 퇴각하는 51사단 병력의 엄호를 위해 마캄강 상류 카이아피 부근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또한 51사단 병력 중에 북서쪽이 아닌 북동쪽 산지로 퇴각하는 병력도 있었는데 보병 제80연대 중 1개 대대가 이전부터 살라마와 전선에 투입되어 싸우다가 현재 51사단과 같이 퇴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80연대의 나머지 대대는 이미 호주군 상륙 이전에 핀슈아펜 근처로 이동해 있었기 때문에 새로 후원반도 동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제79연대 병력이 전부였습니다. 1943년 9월 30일 동부 뉴기니의 일본 육군을 총지휘하는 제18군 사령관 아다치 하타조 중장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핀슈아펜 근방의 적을 경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다치 사령관의 이 명령은 후원반도 동해안을 사수함으로써 적이 해협을 건너 뉴브리튼 섬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다치 사령관은 이 명령을 내리면서 시오에 있는 79연대 병력에 가능한 한 많은 병력을 단정에 싣고 스칼렛 해변 인근에 상륙시켜 핀슈아펜 수비대와 같이 호주군을 공격하라고 덧붙였는데요. 이게 말은 쉬웠지만 작전을 실행하는 데는 엄청난 난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2000명이 넘는 병력을 바다를 통해 수송할 단정을 모으기도 쉽지 않았고 일본군 항공력이 약한 관계로 단정을 타고 가면서 연합군의 공습을 받아 전부대가 그대로 바다에 수장될 가능성도 높았고 어떻게 상륙을 무사히 마쳐서 교두보를 확보한다 쳐도 그 이후의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큰 문제였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공격을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군에 고뇌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단이 원래 주둔했던 마당에는 당시 대본영 참모였던 곤도 덴파치 중자가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곤도 중자는 9월 말에 이 상황을 관찰하고 대본영 육군부에 제18군과 동부 뉴기니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는데요. 그 보고서 중에는 해협에 관한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고 또한 라바울에 대한 직접 수송을
단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곤도중자의 이 보고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해협에 관한 최악의 사태는 바로 핀슈아펜이 떨어져서 뉴브리튼 섬으로 가는 해로가 뚫린다는 말일 것이고, 연합군이 뉴브리튼 섬에 상륙해서 라바울로 진격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라바울의 물자를 집적해서 수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곤도중자는 일본군이 24단을 이동시키기 전에 핀슈아펜 전투가 끝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곤도중자는 일본군의 역량의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작전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 패배로 이어지는 상황이 중부 솔로몬에서부터 동부 뉴기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군의 지원 병력 파견과 관련해 미군과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지만 9월 29일 결국 스칼렛 해변에 호주군 9사단 24여단 43대대 병력이 상륙했습니다. 이날 상륙한 병력은 총 838명이었고 타고 온 고속 수송선을 이용해 걷기가 가능한 134명의 부상병이 후방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날의 지원병 상륙으로 호주군 야전병원의 업무 부하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윈디어 여단장은 다가올 공격에 대비해 전차도 요청했으나 LST 등을 쓸 수 없어 전차 양육은 취소되었습니다. 호주군 43대대는 세틀버그 전선에 있는 호주군 17대대와 교대하게 되고 17대대는 핀슈아펜 전선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9월 30일이) 되면서 20여 단의 13, 15, 17대대가 전부 핀슈아펜 전선에 투입됩니다. 9월 30일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한 호주군 정찰대는 핀슈아펜 남쪽 트라이앵글로 가는 길에는 일본군 수비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0일 오후 1시 30분경에는 20여 단장 윈디어 준장과 13대대장 콜빈 중령이 트라이앵글과 시티라는 곳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13대대의 관측 초소에서 살펴봅니다. 윈디어 여단장은 다음 날인 10월 1일 낮에 핀슈아펜의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하고 작전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크립 대위의 13대대 D중대가 오른쪽에서 출발해 트라이앵글까지 진출하고 대시잠 대위의 13대대 B중대가 왼쪽에서 출발해 CT까지 진출합니다. 15대대는 작전 초반에는 스넬 고지에서 여단 예비대로 준비 태세를 취하고 17대대의 2개 중대가 살랑카우와 플랜테이션을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호주군은 이제 핀슈아펜에 대해 처음으로 대대급 규모의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고 20여 단 내부에서도 10월 1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호주군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확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북쪽에 있는 고지가 스넬 고지이고 10월 1일에 남진에 공격을 가할 13대대 2개 중대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넬 고지와 남쪽 일본군 지역 사이에는 일레비 크릭이 흐르고 있습니다. 스넬 고지에서 일레비 크릭을 동쪽으로 건너면 살랑카우와 플랜테이션입니다. 일레비 크릭을 남쪽으로 건너서 가면 왼쪽이 트라이앵글, 오른쪽이 시티인데 트라이앵글은 좁은 길이 교차해서 삼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시티는 이름과는 달리 작은 마을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통칭해 카카콕이라고 부르고 주변의 더 넓은 지역을 합쳐서 당시에 핀슈아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이 정도 길이가 350m 정도 됩니다. 드디어 10월 1일이 밝았습니다. 10월 1일 아침 홀 중위가 지휘하는 호주군 13대대 B중대 1개 소대가 일레비 크릭을 넘어 남쪽 고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홀 소대가 이동하려고 할 때마다 시티에 일본군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홀 중위는 중대장에게 자신의 위치에서 일본군 진지가 보인다고 보고합니다. 호주군은 항공대를 동원해 진격에 앞서 예비 공습을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호주군의 벌티 벤전스 급강화 폭격기 10기와 보스턴 폭격기 8기가 참가해서 살랑카와 플랜테이션과 카카콕 지역의 급강화 폭격 등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 급강화 폭격기라면 SBD 돈틀리스가 유명한데요. 벤전스도 미국제 급강화 폭격기이지만 미군에서는 거의 안 쓰이고 주로 영국군과 호주군에 공여되어 사용되었습니다. A-20 해복도 영국군에서 부르던 이름이 보스턴이었습니다.
호주군 항공대 공습은 10월 1일 오전 10시 35분에 시작되었는데 호주군 기록에는 일본군 진지에 거의 피해를 주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습에 이어 포병대에 의한 예비 포격이 시작되었고 호주군 본대는 오전 11시 15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대시암 대위의 13대대 B중대는 전선의 좌측에서 진입해서 호주군이 보기에 좌측에 있는 CT를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러면 플랜테이션에 숨어있는 일본군의 부대의 왼쪽 측면이 노출됩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일리베 크릭 동안에 동그라미 안에 표시된 것이 JEP-MG 일본군 기관총 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리베 크릭 동쪽 부근에 표시된 것만 총 9개입니다. 대시암 대위는 남쪽의 CT로 진격하기 전에 이쪽에 일본군 기관총 진지를 소탕하기로 결정했고 대대장의 허락을 얻었습니다. 포격을 받는 남쪽 카카콕의 일본군 진지에서 호주군에 사격을 퍼부었고 일리베 크릭을 건너려고 하는 호주군 2개 소대에도 일본군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B중대가 동쪽에 일본군 기관총 진지에 묶여있을 무렵 D중대는 지도상 왼쪽이지만 호주군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트라이앵글을 점령하기 위해 남진을 시작했습니다. D중대 3개 보병소대가 차례로 고지를 내려가 남쪽으로 향했는데요. B중대 호울소대가 위치한 곳까지 다다랐을 때 남쪽의 일본군으로부터 엄청난 기관총 사격이 퍼부어졌습니다. 이 중 포업중위가 지휘하는 소대는 후방에서 쏘는 아군 포격에 맞아 3명의 병사가 전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D중대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후방과 통신도 되지 않자 13대대장 콜빈 중령은 13대대의 A중대를 원래 D중대가 출발했던 지점에 집결시켜 유사시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리베 크릭에서 쏟아지는 일본군 사격에 꼼짝달싹 못하던 B중대 2개 소대는 천천히 쌓여가는 사상자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소식을 후방에 전했고 13대대장 콜빈 중령은 A중대의 2개 소대에 일본군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일리베 크릭 동안에 일본군에 대한 호주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갇혀있던 13대대 B중대 2개 소대는 소대장 중 한 명인 크로포드 중위가 수류탄을 투척함과 동시에 착검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크로포드 소대장 자신과 다른 소대장이었던 엔젤 중위까지 부상을 입었으나 호주군은 일본군 진지를 하나하나 소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3대대장 콜빈 중령은 나무 위에 올라가 매복해 있던 일본군 저격병을 제거하기 위해 브렌 경기관총으로 나무 위를 향해 사격하라고 명령했고 대부분의 일본군 저격병들이 처리되었습니다. 북쪽에 있던 마지막 일본군 기관총 진지에서 일본군 병사들이 도주한 후 호주군은 일리베 크릭 동안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주군 추산으로 일본군에서 50명의 전사자가 났고 주 공격을 맡은 호주군 B중대 2개 소대와 A중대 1개 소대에서는 총 6명이 전사하고 소대장 2명 포함 2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호주군 1개 소대 규모가 보통 30명이었다고 하니까 3개 소대 90명에 27명 사상자면 호주군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일리베 크릭 동안이 완전히 확보된 것은 10월 1일 오후 12시 55분이었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낸 대가를 치르고 호주군 왼쪽 측면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가운데 남쪽으로의 전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쪽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무렵 남쪽에 있던 D중대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트라이앵글의 일본군 진지는 우거진 덤불로 가려진 절벽 위에 있었고 호주군은 좀처럼 접근할 루트를 찾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크립의 D중대 병력은 부대를 정비해 남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오후 1시에 중대본부 쪽으로 몰래 다가오는 일본군 병사 6명을 발견합니다. 호주군 병사 1명이 브렌 경기관총으로 이 중 4명을 처치했고 나머지 2명도 다른 병사들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호주군 기록에 의하면 선두의 일본군 1명이 기관총을 들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은 탄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군 포병대가 트라이앵글과 시티에 계속 포격을 가하는 동안 대시암의 B중대와 크립의 D중대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기관총 진지에서의 계속되는 사격으로 전진은 매우 느렸습니다. 13대대 D중대는 돌파를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일본군의 사격에 진격을 멈췄고 결국 오후 5시 13대대장 콜빈 중령은
작전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쯤이면 쿠퍼 대위의 A중대도 최전방에 접근해 있었습니다. 결국 호주군은 10월 1일에 핀슈아펜을 점령하는 데 실패합니다. 13대대는 이날 10명이 전사했고 7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대 전체 병력의 10%가 넘는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플랜테이션에서 남은 일본군이 철수 중이라는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한편 9월 22일 호포이에서 출발해 계속 남쪽 해안을 따라 전진하는 호주군 22대대는 9월 30일 카상가까지 도착했고 10월 1일 아침 바로 전진을 시작합니다. 10월 1일 정오경에 22대대는 드레저 하버까지 진출했고 오후에 랑거막 베이 근처까지 정찰을 시도한 후에 이날의 작전을 마쳤습니다. (1943년 10월 2일이) 밝았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직 부미강 북쪽에 있던 17대대 병력이 강을 건너왔습니다. 17대대의 2개 중대는 살랑카와 플랜테이션까지 저항 없이 전진했습니다. 최전방의 13대대는 다시 조심스럽게 일본군 진지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호주군 야포가 일본군 진지에 몇 발 명중했으나 진지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고 호주군은 조심스럽게 트라이앵글과 시티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일 정오경 호주군은 비어있는 시티에서 일본군 부상병 하나가 가거물 계단에 기운이 빠진 채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트라이앵글에서는 일본군이 밤새 서둘러 빠져나간 흔적과 함께 많은 수의 일본군 시신과 일본군이 버리고 간 물자, 무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호주군 13대대는 이제 카카콕 일대 중요 지점을 전부 점령했습니다. 일본군은 전날 잘 싸웠으나 더 이상 버텨봤자 함락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10월 1일 밤을 틈타 전부 철수한 것입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9월 27일 고전에 빠졌다는 대목이 있고 10월 1일 밤 8시 동부 뉴기니 시간으로는 밤 9시 퇴각을 시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군의 저항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지도는 호주군의 핀슈아펜 점령 후의 진격 상황을 나타냅니다. 15대대와 17대대 병력이 랑거막 베이 북쪽 해안 그리고 핀슈아펜 동쪽 해안의 반도까지 진격한 것이 보입니다. 한편 남쪽에서 다가오고 있던 22대대 병력도 10월 2일 계속 전진해서 랑거막 베이 남쪽 해안까지 진출해 작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호주군은 핀슈아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9월 22일 스칼렛 해변 상륙으로부터 11일간 이어진 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호주군은 일본군이 쓰던 건물에서 한번 태엽을 감으면 최대 8일간 작동하는 8일 태엽식 시계를 발견하기도 했다고 기록에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칼렛 해변 상륙 이후 호주군의 인명피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는 호주군 20여 단 각 대대의 스칼렛 해변 상륙 전날 병력수와 핀슈아펜 전투가 끝난 10월 3일 병력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사자와 부상병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한 전사자 수는 장교 8명에 부사관 및 병사 6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핀슈아펜을 점령했다고 호주군의 전투가 전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내륙에 있는 세틀버그에 일본군 다수 병력이 건재했고 스칼렛 해변과 핀슈아펜까지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원주민들이 전해오는 정보에 따르면 북쪽에서 세틀버그 쪽으로 일본군이 계속 보강되고 있었습니다.